자, 지난 한 주간 많은 뉴스가 있었을 텐데. 네네. 지난 한 주간 놓친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또 이 공장장님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뉴스도 거짓말 있습니다. 하지 말고. 시사인의 예,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그 삼성 관련된 뉴스인데요. 박 대통령이 2015년 초에 이 정유라 씨를 콕 찍어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박영수 특검팀이 확인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지시를 받은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정 씨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라는 거고요. 이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도 최소한 삼성 합병 전에 이 정 씨의 존재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박근혜 정유라 대통령- 같은 승마 선수를 키워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에 스포츠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정유라 특정해서 얘기하고 예. 그리고 삼성은 정유라 특정해서 하나 지원하고 그래서 거래 관계라는 거고 이 정도 되는데도 구속을 못하면 사실 기대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명확한 사안을 구속을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나가겠죠. 이 가장 윗선인 박 대통령으로 이제 만 남은 거죠. 예, 예. 네. 삼성을 그렇게 잡고 나면 사실상 입증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 삼성 장학생 얘기도 많잖아요. 예. 이번에는 근데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삼성이 놀라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절대 구속은 안 된다.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인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예언해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드러났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관의 네이버 계정이 침투 경로로 이용돼서 이 다행히 해킹 시도는 사전에 차단됐지만 이 해킹을 시도한 이 범인의 서버가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안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특검팀이 당연히 인터넷 연결 안 된 인터넷에서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접근이 안 되니까 개인 PC, 개인 노트북을 감행을 시킨 다음에 그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붙을 때 정보를 빼나가려고 했겠죠. 그런 시도를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닐 텐데. 예, 이 시사저널 보도인데요. 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2011년 11.6 때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뉴스죠? 예. 이건 제가 이제 혹시 양재열 변호사 이 사건 다뤘습니까? 제가 안 뽑아갔습니다. 네, 안 다뤘겠죠. 예, 예. 네. 공장장님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양재열 변호사 이 사안을 다룰 수가 없죠. 네.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1년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선거 당일 아침에 제가 제기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고 했냐면 일단 두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관위가 디도스를 당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기사는 뭐가 있었냐면 별도의 기사였어요.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는데 투표소가 많이 바뀐 바람에 젊은 직장인이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기 바뀐 투표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기사, 별도 기사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원래 디도스라는 건 이제 경쟁사를 사보타지하거나 아니면은 과시형이에요, 과시형. 자기 경제적 이득을 노리기도 하고 자기 명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기도 한데 선관위 디도스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선관위 디도스를 해가지고 게다가 이 디도스를 하려면 좀비 PC를 직접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가 직접 감염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사야 되거든요. 돈을 들여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디도스하고는 다른 양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소가 당시 이례적으로 많이 교체됐어요. 그 직전에. 그리고 세 가지는 홈페이지는 접속 가능한데 투표소 찾기만 안 됐어요. 만약에 디도스였다.
그러면은 홈페이지 찾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소 찾기 기능도 안 돼야 되지만 홈페이지 자체가 접속이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는 접속이 돼. 느리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투표소 찾기 기능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 종합하자면 당일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투표소 찾기 기능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기능을 끊어버렸다. 끊어버렸고 디도스는 페인트 모션이다. 목적은 뭐냐. 젊은 유권자층이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작전이다. 놀라운 주장을 제가 5년 전에 했어요. 아침에 당일날. 그러고 나서 음모론자로 공격받았죠. 지금 이 인터뷰는 제가 했던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이 당시 핵심 잠깐만요. 역할을 했던. 잠깐만요. 예, 예, 일단 예, 저한테 예. 박수를 예, 쭉 예, 보려고요. 예. 당시에 근데 이제 그 특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검까지 간 사건이었죠. 네. 제가 주장했고 제가 방송에서 떠들었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특검까지 가긴 갔지만 결과는 윗선 지시도 없고 그리고 그냥 디도스다. 제가 얘기한 건 디도스는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끄는 해킹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했거든요. 5년 동안 음모론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드디어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란 말이죠. 선거.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누군가를 뽑는데 이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거 내란죄예요, 내란죄.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더 무서운 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이었고 그걸 가지고 4.11 당시 2012년 총선에서 써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디도스 팀 외에 해킹하는 팀이 서너 팀이 있었고 당시에 선거 때마다 이런 팀이 존재했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종합하면 새누리당 집권 기간 동안 이런 종류의 선거 해킹이 한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하고 총선도 하는데 대선을 왜 안 합니까? 보궐선거하고 총선은 개입하지만 대선에는 절대 개입하면 안 돼.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잖아. 갑자기 착해지나요? 그러니까 대선도 의심해봐야 하는 그런 인터뷰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하나요? 갑자기 착해져서? 저는 이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데 이 단발 인터뷰 하나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뉴스 한번 나오고 나서 후속 보도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앞으로 계속 추적해봐야 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유세만 신경을 쓰지 자기 홍보랑 그렇게 자기를 뽑아주는 이 시스템에는 신경을 안 써요. 최근에 이제 투표소 수개표 발의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의라고 보고요. 이 이슈는 저희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추적해 가겠다. 개인 주시 뉴스다. 네. 저작권자로서.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다음 뉴스, 예, 최순실 씨가요, 네.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세계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최순실 씨의 뉴스를 앞으로 다룰 때는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자,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말이죠. 최순실 씨 녹취 공개됐잖아요. 네. 그 녹취에 어떤 예술적 감흥을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시사 음유 시인이죠. 네. 그분이 만든 음악인데, 저희가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은 요 순서 마지막 코너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도 잠깐 듣고 라이브로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자, 최순실 씨 뉴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짧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최순실 씨가? 네.
예, GKL이라고요. 오랫동안 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제 주신 뉴스 아닙니까 이거 예, GKL. 예, 김종 전 차관이 특검에서 이제 네. 진술한 바인데요. 최순실 씨가 이기우 씨를 GKL 사장 1순위 후보자로 올렸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원래 있던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났고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나서는 2015년 10월부터 이기우 사장이 이 공식 취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핵심은 뭐냐면 최순실 씨가 사장을 꽂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GKL에 대해서 계속 주장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지노 사업의 핵심이라면 세븐록이라고 하죠. 예. 카지노 사업을 두고 뭐 장애인 선수단이라든가 거기서 뭐 선수 한 명당 1,000만 원씩 받아 3,000만 원 해먹고 이렇게 하려고 사장을 바꾼 게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전형적인 방식이 일단 사장을 바꿉니다. 혹은 인사를 해서 핵심을 싹 바꿔요. 김종 차관이니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핵심 인사를 바꿔버린 다음에 그 이하로 이권을 쫙 챙겨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장까지 바꾼 다음에 겨우 3,000만 원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GKL 뉴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카지노가 핵심이다. 카지노에서 나오는 이권을 따라가 봐라. 거기에 뭐 전기빵이라든지 이 음주에서 유통되는 돈이 많단 말이죠. 그걸 따야 된다. 아직 특검이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왔나 봅니다. 네. 이 방송을 꼭 듣고 제 개인적인 주시 뉴스 GKL 카지노 사업에 뭔가 이권이 있다. 네, 최순실 씨.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리가 없다. 네. 에이전트비 이때까지 나온 건 3,0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돈 예, 받은 그렇죠. 게. 이거 예. 말이 안 돼요. 이 껌값이란 말이죠. 최순실 씨한테는. 이거 3,000만 원 받으려고 사장을 바꿔놓고 말도 안 되죠. 요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또 놓친 뉴스가 하나 생각나네요. 최순실 관련해서. 최순실 씨 두 번째 타블렛이 나왔다면서요. 예, 이 장시호 씨가 1월 5일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에다가요. 이거는 이제 양지호 변호사가 다뤘겠죠. 예, 지난주에 여러 차례 변호사로서 했습니다. 다뤘겠죠. 변호사로서. 우선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최순실 씨가요. 네, 모른다. 쓸 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태블릿을 쓸 줄 모르는지 알려면 써봐야 돼요. 예. 자기가 안 써보고 어떻게 못 쓰는지 압니까? 근데 태블릿은 쓰는 순간 쓸 줄 알게 돼요. 핸드폰하고 똑같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최순실 씨가 태블릿 마니아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사람도 2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더 많이 알겠지. 태블릿 마니아였어요. 최순실 씨가. 그런데 이제 이 장시호 씨가 왜 이랬냐. 대부분은 이제 이 플리바겐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일종의 형량. 그렇죠. 네.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틀림없이 자기 형량이 좀 줄어들거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든가.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겐 제도가 없지만 형량을 거래하는 제도는 없지만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런 게 통용이 돼요. 아주 협조하는 공범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만 얘기했을 텐데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집안의 특징이 보면 말이죠. 인륜을 넘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인륜을 넘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최순실 씨 두 번째 태블릿의 효과가 뭘 것 같아요? 법적인 효과가. 첫 번째 태블릿 PC가 사실이라는 걸 더 증명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있지만 최순실 씨의 확실한 장기 수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확실한 장기 수감. 그러면 장시호 씨가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물질적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이모의 재산을 계속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탐정은 말이죠. 여기서부터 네. 추론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집안의 중요한 특징, 물질에 대한 집착. 이모를 오랫동안 가둔다. 그러면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저는 최순실 씨가 숨겨둔 자금을 장시호 씨가 알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장시호 씨가. 막판에 다급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장시호 씨한테 맡겼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장시호 씨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는 아직 젊잖아요. 30대. 이모는 60대지만 자기는 30대란 말이죠. 이모는 그리고 가면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는 보내고 젊은 자신이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태가 터지고 구속 직전에 자금 처리를 장시호 씨에게 맡기고 장시호 씨가 수감되기 직전에 한동안 잠적했었어요. 예, 특검이 빨리 잡진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그 특검에 검찰이요. 넘어가잖아요. 검찰 당시에 사실 이거 잡으려면 쉽게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도 SNS도 했고 휴대폰도 살아 있는데 안 잡았어요. 못 잡았는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하간 그때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장시호 씨가 만났던 사람들을 파악해 봐야 된다. 동선 파악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시호 씨가 이모 보내고 내가 그거 차지하려고 했던 가능성 따져봐야 된다고. 그걸 안 따지고 지금 그냥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다 분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거 꼭 특검이 따져봐야 된다. 장시호 씨. 자. 아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뉴스 몇 개 안 했는데 중요한 뉴스만 따져보죠. 지금 가장 많은 뉴스가 네, 아무래도 관련된 반기문 전 총장 얘기겠죠. 네. 반기문 전 총장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예, 지난 12일에 귀국하고 나서요 연일 이 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동시에요 또 구설수도 그만큼 오르고 있는데요. 이 14일 날은 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방문해서요 요양 중인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이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휘말렸었는데 환자가 침대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자세로 죽을 떠먹이면 이 기도가 막혀서 긴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이 할머니가 아닌 반 전 총장이 턱바지를 착용하고 있어서요 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턱바지. 예. 뭐 이에 대해서 반 총장 쪽에서는요 이 꽃동네 측의 안내에 따라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턱받침대를 네. 반 총장이 했던데 아니 이제 10년간 한국에 안 돌아왔고 일상을 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여러 가지 실수 있겠죠. 지하철에서 돈 넣고 하는 거는 그런 실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끝동네 가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떠먹일 때 누워 있는 환자들은 이제 기도가 확보 안 된다 이렇게 먹이면 그런 거 잘 모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턱받침을 자기가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건 웃기잖아요. 네, 턱받침대를 네 침이 많으신가 봐요 본인이. 저는 이걸 웃겼어요. 나머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뭐 지하철 10,000원, 20,000원 이것도 20,000원에 한 번에 들어갔다. 이거 10,000원 꺼내려고 하는데 20,000원이 딸려 나왔겠죠. 그럼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턱받이 본인이 한 거. 본인이 턱받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하나 하고 방명록 쓰실 때 예. 수첩을 보고 쓰셨죠. 그걸 네. 출력물을 보고 적은 거 이런 거요. 방명록은 이제 간단하게 자기 감상을 적는 거죠. 몇 줄. 그걸 출력물을 내서 그 적었다는 거는 평상시에 본인의 행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생각보다는 준비된 워딩을 한다는. 자, 그 두 가지가 저는 인상적이었고 특히 턱받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침샘 쪽을 한번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는 이제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이 조카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렇습니다. 반주현 씨가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에 기소가 됐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지난달 15일에 기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자진 입국해서 재판을 받을지도 관심 대상이라고 합니다. 반 총장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간단하게 배경 지식 몇 가지 좀 짚자면 우선 사기 대상이 자살한 성완종 회장의 경남 기업이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사기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완종 회장과 반기문 총장은 무척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게 또 하나의 배경 지식이고 충청 포럼이라고 이제 성 회장이 만든 포럼이 있었는데 이 포럼이 결국은 충청 출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포럼이거든요. 예. 그런 배경 지식도 하나 있고 근데 이 경남 기업의 반기문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가 고문으로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은 이 반기상 씨의 아들 반주현 씨가 주범인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간단 요약하자면 유동성 위기, 돈이 모자라서 위기에 있던 경남 기업에다가 경남 기업이 이제 경남 그 베트남에 건설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건물을 팔아야 했다. 근데 그 건물을 반기장 씨 아들 반주현 씨가 카타르 투자청에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청 서류가 가짜였고 그래서 계약금을 가로챘다. 요게 이제 국내에 알려진 사건의 개요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 더군다나 그 회장이 그 자기 큰아버지, 회장이 큰아버지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상한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게 언론 우리나라에서는 반쪽만 보도돼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반쪽을 다 듣고 나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반쪽은 내일.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들이 멀쩡한 집안에서 왜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가깝고 아버지도 고문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냐 이렇게만 요약된단 말이죠. 그런 사건이 아니고 나머지 절반이 제대로 보도 안 돼서 그러는데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내일 다루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요 브리핑 끝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예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음유시인이라고 하죠. 음유시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음주시인에 가까워요. 이런 사안을 노래로 만드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노래 듣기 전에 어쩌다가 이런 음악을 만드셨어요? 이게 그 최순실 목소리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그날 백반 토론회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예술적 감흥을 받으셨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재밌게 좀 해봐야 되겠다. 성함이? 저는 심재경입니다. 낮에는 재무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밤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엔 대학 가요제에 나가셨대요. 예, 네. 예. 수상도 하셨습니까? 예, 에밀레라고요. 83년도의 대상. 예. 아, 대상까지 받으셨다. 예. 거기서 멤버셨나요? 예, 노래를 했었죠. 예. 예. 다 잊혀졌죠, 뭐. 자, 그러면 저희가 풀 버전 라이브를 한번,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했대? 아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다 죽었네.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걸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될 것 같아.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않으면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분리를 안 나도 시키면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그러네. 아휴, 큰일 났어. 그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가지고. 아, 아이 참. 대단한 작품이네요. 네. 신금을 올리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이거 합창 버전 안 되나요? 뭐 여러 명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그룹 버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참. 84년에 대학가요제 에밀레로 네. 대상을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심재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마디 하실래요? 저 그 이탄이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제목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요. 네.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들어보고요. 심재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이었던 노무현 재단 현재 박선원 기획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적이 없는데 네,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올 텐데 그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을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우선 그 사건으로 가보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과 연락을 담당하셨다고요 그때? 예, 제가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어, 제가 대통령님 서거 직후에 예.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 중이었었는데요. 아하.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봉화에 가서 예. 참배하고 이제 일을 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가서 그 문상객을 좀 맞아야 되겠다. 네. 외국 사절도 많이 오시고 대사관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도 많이 오니까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보면서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반기문 총장 측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애위원으로 반기문 총장 측과 연락을 담당하셨던 거고 네. 직접. 그러면 반기문 총장 측의 담당자는 누구였나요 그때? 그때는 유엔 사무부총장 겸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김원수 씨, 네. 김원수 외무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처음에 그러면은 장애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애위원회에서 반기문 총장 측에 요청한 건 뭐였습니까? 뭘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너무 비극적으로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위원장을 맡아서 처음에는 해외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도 이렇게 잘못된 정치적 환경에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고 하니까 국내에 계신 분보다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반 총장이 장애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예 장애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예, 장애위원장으로 국장이고 하니까 좀 맡아주실 수 있느냐 그런 걸 여쭤봤죠. 그랬더니 답이 유엔 총장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데 얽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위원장을 맡으면 이제 국장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장위위원 중에 예. 국무위원들 명단을 넣는 그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당시. 네,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었으니까. 이제 장관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쭉 좀 장위위원으로 모시려고 해서 국무위원 카테고리. 장애위원. 그럼 위원장 장위위원. 안 된다. 예. 네, 위원장 안 그쪽으로 된다고 좀 하니 모시면 안 되겠느냐. 위원으로 그럼 예. 장관이었으니까 예. 그 정도는 뭐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상도 안 오시고 뭐 조전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없었어요. 장은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장관을 했었고 장관들이 다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애위원으로는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었나 보죠. 유엔 사무총장 하는 사람을 국무위원 장관급으로 내리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이해가 요청한 게 안 뭡니까? 갔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거는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조문 뭐 예를 들어서 전보라도 보내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장위위원장을 하시면 당연히 오시고 추도사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메시지도 있고. 근데 그걸 다 거부하시는 마당에 너무 좀 비참하게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비통형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조전도 안 보냈습니까? 예. 200자밖에 안 되는데 그 200자도 안 된 조전이 참 인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라 뭐 자신의 출신국 정치회사를 참석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엔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대개 국제기구 일하는 사람들 보면 1년에 15일 이상 홈리브라고 해서 본국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그렇죠, 유엔 사실. 총장 타이틀의 공적 행사가 아닌 시간을 한 2박 3일 동남아의 다른 일 보러 왔다가 잠깐 한국에 들릴 수 없습니까? 아니 있죠. 그런 당연히. 일정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유엔 사무총장인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인데요. 더군다나 당연히 있죠. 오지 말래도 와야 되는데 제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왔다고 하면 그런 줄 보내는 건 가능할 텐데 그것도 안 보냈다는 거죠. 예.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문으로 장의위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부탁했나 봐요. 예, 다른 어르신들이 이제 연락을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사실 이런 태도는 계속 유지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조문을 했던 해외 정상들에게 권양숙 여사의 편지를 예.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국장 끝나고 아무래도 예. 해외 정상급 인사들께서 이제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 조전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님 명의로 답례 편지를 이제 보내는 일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그것도 맡으셨고. 예, 그래서 일본에 찾아가서 모리 총리 뵀고요. 네. 직접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 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 총리 뵙고 후쿠다 야소 전 총리 뵈서 전달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지방 일정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비서관한테 이제 전달을 했고 누카가 한일 의원 연맹 회장도 직접 뵙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백악관의 그 데니엘 러셀이라고 하는 아시아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예. 제가 백악관 찾아가서 만나서 전달을 했었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멋진 새로운 세계가 됐었겠느냐 하는 그런 회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워싱턴에 살았기 때문에 네. 뉴욕에 전화를 가깝죠. 했습니다. 네, 가까우니까. 김원수 사무부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권 여사님께서 반 총장님께 그래도 답례 편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내가 휴대하고 있으니 네. 전달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김원수 부총장이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서 네. 올라가서 이제 대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 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 네. 반 총장을 뵙게 해주겠다. 네. 그런데 제가 한 6일 정도 기다렸는데 6일이요? 예. 6시간도 아니고. 예, 6시간 걸립니다. 내 차를 몰고 가니까. 아니, 차로 가서 6시간, 4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셨네. 어쨌든 6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기다렸는데 10분을 안 내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 특정인 이름 거명하기 뭐하지만 이상학 과장인가 국장한테 전달하고 왔던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뭐 편지를 굳이 안 받을 이유는 또 뭡니까? 근데 제가 전달을 안 하고 알아서 내려가길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제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뭐 몇 시 될 것 같다 뭐 하루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죠. 근데 뭐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뭐하러 제가 일주일을 거기서
뉴욕 그 호텔에서 참네. 머물렀겠어요. 아니면 이 5분만 해도 편지 받고 한마디 덕담하고 가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예 뭐 총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전달하고 진작 내려왔겠죠. 일부러 포기하고 가길 기다렸다. 예, 그런 그 것 전에 같아요. 혹시 총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사이 좋았습니다. 예, 외교보좌관 하실 때 그분께서 이제 참여정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청와대에 계셨고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 근무했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죠.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 되신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셨어요? 유엔 총장 되신 뒤로는 2번 뵀습니다. 찾아가서요. 아,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만나셨고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님 이제 재임 시절이니까요.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요 장례식 당시에 전후에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장위위원도 안 하고 조존도 안 보내고 200자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다 보냈는데 조존도 안 보내는 건 너무하네요. 진짜 조존도 안 보내고 결국은 이제 다른 루트로 훗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예. 거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권양수 여사가 이제 답편지를 줬는데 그 전에는 만나주던 사람인데 답편지를 가서 전달하려고 했더니 안 만나더라 일주일을. 예.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주고 왔다 그냥. 그 뒤로도 뵀어요. 2011년에 나중에는 또 뵀어요. 또 송영길 인천시장이 네. 유엔 기구를 인천에 유치할 때는 이제 건물 같은 걸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는 또 뵀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노 대통령님과의 마지막 인연이잖아요. 국장의 네.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게 그때 유독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했다.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봉화에는 2년 6개월 있다가 결국 오긴 왔다고 하던데 예. 오고 나서도 뒷말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소위 뭐 지구촌에 가장 존경받고 높으신 분이라는데 그걸 뭘 비밀리에 붙이고 비공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비밀에 붙여달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봉화를 다녀간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예. 그 뭐가 그렇게 가려야 되고 그런 게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사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위원장 예. 역할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됐고 그걸 떠나서 본인이 장관을 지냈고 그때 모시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서거하게 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정적이었다 할지라도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보통 예를 취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계를 부인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는 방금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께서 직접 선거대책위원장처럼 뛰셨고 네. 청와대에도 반기문 총장 특별대책 그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안보수석이 그 책임을 맡고 거기에 재경부, 기획예산처, 총리실인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까지 다 참석해서 네.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일정은 물론이고 예산까지 다 책정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정말 그 궁금했는데 그게 벌써 한 9년 전인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네. 박연차 회장 사건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 사건이라면 2008년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사망으로 이어진 소위 이제 로비. 예. 예, 박연차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다가 최근의 보도로는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 이름이 거론됐었다 하는 보도가 나오긴 했죠. 예. 근데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대체 그분이 명예로 살고 나름대로 의전 중시하고 하는 분인데 예.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보도에 나온 것에 기초해서 본다면 예. 박연차 회장이라는 분이 반기문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런 보도에 보도가- 따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보도를 보면서 야 이건 MB 정권, MB 네. 검찰에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처지 아니셨겠느냐. 왜냐하면 시기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셨으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씨한테 돈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네. 그 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네. 그래서 몸조심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당시 MB 정부 입장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적 세력이 결집하고 예. 그리고 정권에 큰 그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예. 뭐 포탈을 비롯해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누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예.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을 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단해야죠. 차단하려고 정권에서는 노력했을 것이고 그게 먹혔던 이유는 박연차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냐.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추정. 저는 그 네. 추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잖아요. 예. 저하고 친했어요. 아주. 아 정말로. 혼자만 친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일을 할 때 총장이 그 전에는 외교 보좌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외교 장관이었잖아요. 저는 외교 담당하는 행정관이자 나중에 비서관이고 접촉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고 안 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군요. 그렇죠. 이분이 대선에 출마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뭐안 했죠.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각국에서 오는 그 외빈들을 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없는 출장도 일부러 만드셨고요. 이해찬 총리님 남미하고 아프리카 보내셨고 또 반기문 당시 장관은 장관들은 이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때 지원하시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원래 예정이 없던 해외 순방 일정 잡고 이해찬 총리님 아프리카와 또 남미 담당해서 순방시키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대통령이 각별히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 정과 열성을 다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반기문 총장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은 몰라도 참여정부에는 빚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이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참여정부라고 해라 그러신 거거든요.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어떻게 뗄 수 있어요? 하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창 총리가 도와주시고 청와대에서 TF 만들어서 직영부 국정원 총리실 심지어 코이카까지 다 동원해서 도와주는데 그게 참여정부가 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반기문 총장 측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전략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소송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건데 어떤 소송입니까? 네, 이번 소송은 말씀하신 1228 공동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네.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그 협상 과정에서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아, 전체가 아니라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장급 협의가 있었죠. 12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번씩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공개하라고 하신 부분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군을 이용해서 강제로 연행했느냐를 인정했느냐. 네. 네, 이 대목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 연행은 없다.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것은 날조되었다. 또 아베 총리도 직접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가 자기들끼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해 놓고 일본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강제 연행을 국제사회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강제 연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했는지를 밝히라고 한 겁니다. 일본의 그 워딩을 보면 사실은 다시는 이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의 합의는 없다 이런 태도란 말이죠. 그렇죠. 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협상은.
그렇죠. 보통 일반 계약 문서에서도 그렇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런 표현은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어지간한 계약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나 해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까지 합의문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의 핵심, 그 본질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했단 말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건 합의 위반이다. 그런 원칙적인 어떤 태도나 입장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번 합의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강제 연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한 바탕 위에서 협상을 했는지를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전체 다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공개되면 예.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하고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더구나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그 본질을 해치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또 문서로 뭐 공공연하게 했던 상황에서 정부가 핵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합의 자체에 뭔가 이 일본의 강제 연행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바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 연행을 인정한다는 문구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어쩌면, 이번에 일단 공동 발표문 자체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그래서 그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의 과정에서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 예. 그 전제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꼭 공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재판부도 그 전체가 아니라 그런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건가 봅니다. 거기는 설득이 됐나 봅니다. 재판부도. 그렇죠.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보면은요, 일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 합의 이후에 그런 언행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른바 10억 엔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지원을 했는지, 더욱이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이런 정확한 내용을 그분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무역 관계라든가 그런 협정을 맺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정부가 사실은 다른 정부가 어떻게 할지 그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런 협정을 맺어놓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대목은 공개해야 한다. 그렇죠. 오히려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바로 그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을 정도로 그만큼 중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합의의 핵심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외교부의 반응은 뭡니까? 법원에서 공개하라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내용도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오늘 열흘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부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보통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뭐 항소할 권리는 있죠. 항소는 할 수 있죠. 네.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의 인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개인 민간 기업이 하는 그런 항소권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항소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네.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네,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뭐냐면 이 이제 그 협의 문건이 보존 기한을 5년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문서 같은 불가역적이고 이제 영구히 적용될 불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양국 간에 영구히 적용될 내용인데 문서를 5년밖에 보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그 5년 보존 연한이라는 것도 이번 법원 판결문에서 처음 드러난 거고요.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번 이 문서처럼 주요한 외국과 협상 기록은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법령에도 어긋나게 5년으로 지정을 한 거죠. 이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외교부가 내용을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문서는 빨리 폐기하고 싶고 그런 것 같죠? 이번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파기될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이 5년이라는 걸 지정했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아예 역사의 어떤 어둠 속에 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저도 뭐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불가역적이고 영구히 적용될 협상 내용인데 5년만 보존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액션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소송 아예 대통령과 총리의 합의 회담 내용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거는 패소했어요. 네, 그 소송은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거군요. 말하자면 재판부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혹시 공개하라고 하는 이런 소송이나 이런 움직임이 일본 쪽에서는 없나요? 일본에서는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분들이 우리 한국 분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일본의 협상 관련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교부가 항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은 어떤 실체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마치 특검처럼 누구를 불러야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다 객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 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항소심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한 2, 3개월 내에 마치고 대법원 판결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오히려 지금 한일 간에 여러 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당위나 원칙에 맞춰 행동한 적이 없어서 이 한일 관계 요 협상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항소할 것 같은데요. 항소하면 안 되죠.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공개돼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우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올바른 용단이다.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은데 관련된 사안이라서 한번 여쭤보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월에 이제 반 전 총장이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더구나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불과 얼마 안 지난 지금 이제 반 전 총장 본인이 그 합의의 문제점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 이 소송의 배경이 됐던 즉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강제연행은 날조된 것이다. 그런 강제연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제연행을 부인했단 말이죠. 예. 유엔에서 작년 2월 16일 날 정부 공식 문서 그리고 일본 공직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유엔 총장 반전 총장이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228 합의가 있었고 1월 1일 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용단이라는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그때는 일본이 이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이라고도 좋게 선회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2월 16일 날 일본이 유엔의 공식 문서로 강제연행을 부인했고 1년의 그런 유엔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전시 성노의 위안부 문제가 유엔이 제항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중요한 문제이고 진상을 인정을 하는 전제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유엔의 여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일본이 그렇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엔 총장의 위치에 있던 반전 총장이 국제인권기구로서의 유엔의 지도자의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못한 점 그런 점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과연 어떤 유엔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인권적 감수성이 과연 충분히 있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유엔 전 총장으로서 과연 이 당시에 이 위안부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냉철하게 반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 부산의 소녀상 문제에 편승해서 마치 어떤 용단이라고 했던 때하고 이렇게 발언을 달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이 유엔 전 총장에 있을 때 유엔의 중대한 인권 침해 인권 문제였던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본인이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셨군요. 예. 이 용산 참사를 영화화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8년 전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용산 참사가 있고 나서 그 직후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용산 참사 당시에 6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중에 5분이 철거민이었었고 돌아가신 분 중에 1분이 경찰관이었었는데 네. 이 6분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기보다는 돌아가신 경찰관 1분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재판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그 재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분이 돌아가셨었는데 설거민 5분의 죽음에 대한 재판은 전혀 없었고요. 그 경찰관 1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재판 당시에 철거민들에게 이 모든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흘러갔던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망자는 6명인데 결국은 경찰이 왜 죽었느냐라고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경찰의 그 진압 방식의 문제라든가 강경 진압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전혀.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 참사 당시에 청장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전기를 꺼놨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과잉 진압을 명령했던 당시의 전 청장 같은 경우에 그 지휘 체계라던가 진압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소환을 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물이라던가 아니면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철거민들에게 되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판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판에 나왔던 증거라던가 증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철저히 경찰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국가 권력이죠. 네.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실제로는 사망한 철거민들이 5명이나 되는데 네네. 정반대 그 철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재구성이 될까? 네네. 그 관점에서 다큐를 만드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철거민의 관점에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경찰의 지휘 체계라던가 아니면 참사 당시의 현장에서 그 경찰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였던가라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 경찰관의 입장에서 좀 만든 영화예요. 경찰관의 입장인데 지금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렇죠. 네. 재판정에서는 한쪽으로 몰려가는데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원래 이런 다큐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일종의 탐사 취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처럼 사건의 진실을 계속 파헤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왜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결론을 내셨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담겼나요? 우선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영화에서 좀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국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의 요구를 국가는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좀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사실 뭐 주말에도 그 박종천 열사 30주기였기도 했는데 어쨌든 국가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또 문제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자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폭력을 통해서 국가가 얻고자 했던 것들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혹은 실제로 그런 뭐 대단한 명분이 있진 않더라도 어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국민의 요구를 국가는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식의 뭐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영화를 좀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질문을 던지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뭐 자신의 생존권 문제 때문에 네네. 순종할 수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이시네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 방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력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가는 방식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시네요. 그렇죠. 용산 참사에서 보신 진실은 그런 거네요. 감독님의 눈에는. 이게 이제 그 철거민들이 비록 네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그게 철거돼야 하지만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국가가 그러면 생존권이 걸려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근데 이 MB 정권에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지적. 네, 맞습니다. 제가 요약 잘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심각한 내용이군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TV로 나가게 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년간 TV에서 방영이 안 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TBS에서 네네, 그렇죠. TBS 대표님이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지금. 다이빙벨부터. 네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영하기 어려운 사실 영화인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 이 사건 이후에 징역형을 사셨던 철거민 분들이 이제 다 출소를 하셨죠? 네, 2013년 1월에 출소하셨으니까 4년 전에 출소하셨었죠.
있죠. 네. 네, 그분들이 혹시 영화를 봤나요? 아, 네, 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영화로 보는 것이 네. 되게 사건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섭고 힘들고, 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참사 정말 화재라던가 그 경찰 특공대들하고 직면했던 순간들이라든가 그 안에서 막루 안에서의 공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스크린으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서도 같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보고 나서는 보길 잘했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그런 데서 좀 극복해서 이 자신의 일상을 좀 다시 복귀하려고 또 그러고 이제 좀 많이 망가진 부분들을 다시 복구하려고 좀 많이 애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자기가 직접 관여된 사건을 이렇게 이제 제3자의 눈으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리가 좀 되겠죠. 네네,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트라우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극복에도. 네네. 이 영화를 가지고 혹시 해외에 나가보셨습니까? 해외에 이제 교민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영화제에 간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갔었고요. 해외 영화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해외 영화제는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위 이제 제3자의 눈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런 다큐를 찍게 되면 그 저널리스트이자 수사관처럼 변하거든요. 실제. 네네. 예. 저도 네. 다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서. 근데 네. 지금 되돌아보면 이 부분은 다시 재조사되거나 네. 규명돼야 된다 네. 하는 분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큰 거? 제일 큰 거는 네. 당시에 그 재판에서의 핵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였겠죠. 근데 지금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다시 규명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쨌든 용산 참사의 원인이었던 화재가 어떻게 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고 성급한 그런 진압을 했던 이유, 그 책임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배우의 어떤 건설자본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나 등등은 전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요한 지목이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결국 이렇게 네. 6명이 사망할 정도로 네네. 무리한 진압을 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그 국가 권력이 움직인 이유가 단순히 이제 법질서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법질서가 크게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게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었나 그 뒤에 그런 무리한 진압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용산 참사보다는 다른 것들을 부각하라는 그 보도 지침 비슷한 것도 내려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국민들의 판단을 좀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뭔가 정권이 되게 위기감을 느꼈던 거고 그 위기감 안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권 관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시네요.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고 영화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인물을 연출하신 김일란 감독이었습니다. 내일 밤 9시에 TBS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9시 반이라고 합니다. IPTV, 케이블 TV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 시청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반 총장에 대한 외신입니까? 외신보다요. 네. 그러니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뭐 여러 가지로 뭐지 10년 임기. 목소리가 지금 안 좋으신데요. 좀. 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살도 좀 빠지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예,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로 입원하셨어요? 예, 뭐 별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입원하셨는데 이 방송을 하느라고 잠깐 나오셨다면서요? 네, 맞는데 네. 그 말씀 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네. 저는 못 들었어요. 들었다 하더라도 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직접 나오신. 네, 입원했는데 지금 잠시 좀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비밀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방송을 부모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의 큰 병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근데 방송에 나와버렸네요.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셨겠죠. 그럼요. 근데 저희 작가들이 오시기 전에 했던 얘기로는 네. 혼자 사셔서 걸린 병이라고. 혼자 사는 것 같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 혼자 사셨어. 이혼하셨죠? 이 방송 왜 이래? 네, 알려드립니다. 이혼하신 분이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반갑네요. 네. 이혼 좋은 거죠. 자, 반기문 얘기해 봅시다. 공장장님도 하셨죠? 네. 저는 결혼한 분도 아주 싫어요. 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뉴스 뭐가 있습니까? 외신에. 아니, 그러니까 외신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종합적으로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언제 어떤 그 10년 동안의 임기 동안의 공과가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종합해 보자고. 그 이제 공과를 외국에서는 많이 다뤘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공도 있고 과도 있을 때는 과에 대해서는 거의 안 다뤘어요. 우리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착각이랄까 논리적인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을 하러 갈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국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을 하는데 뭐 세계 대통령 아니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전혀 하는 일이 다른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어떤 세계적인 일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좀 뭐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좋다 이거죠. 이제 한국 국민이니까 좀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죠. 네, 밀어주자. 근데 그 다음에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위 공직을 한다든가 뭐를 이제 준비를 한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안 했으면 이번에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10년 동안에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직을 수행까지 했는데 그럼 검증이 된 거 아니냐? 그럼 언제 검증을 한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더라고요. 10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반기문 총장을 비판을 하면 그건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로 피해가려고 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을 욕하면 한국을 욕하는 거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그거야말로 정말 그 외국에서 그 외신들이라든가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논리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이다. 그건 전혀 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하면 어떤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총책임자로서 결정권. 근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은 결정권이 있는 직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재를 하는 역할, 네.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 역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니시어티브를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그 큰 주제를 놓고 선도자로서 어떤 그 문제를 제시를 하고
다른 국가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제시하는. 근데 그런 게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힘은 전혀 없죠. 네. 그 코피 아난 전 총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힘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자리다. 이게 토로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은 도덕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권위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을 세속적 교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두 가지 능력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는 협상 능력 그다음에 그 선도자로서의 능력 여기서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권을 가진 수장으로서라면은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뭐냐면은 유엔의 그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한 4만 4천여 명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총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세 분야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 간에 또는 뭐 인종 간에 네. 혹은 뭐 지역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제대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세계적인 아젠다 그런 가치를 제시한 게 있느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유엔의 조직의 수장으로 조직의 관리자로 조직 관리는 제대로 했느냐. 네. 세 가지 정도.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정리인 것 같고요. 네. 항상 예리했죠.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예리한 정리 같고 네. 이 갈등과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뭘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네. 없다. 그러니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 이런 비판들이 외신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예, 주로 네. 외신에서 비판받는 게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사무총장 반기문 뭐 이제 6년이 지난 후에 뉴욕타임스에서 실렸던 기사인데 세계 높은 지위들 중 하나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기억되는 인물로 나와버렸다. 근데 노웨어맨이라고. 네,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인비지블맨이라는 표현도 네. 있었고 하필 또 바로 전임이 그 코피 아난 총장이었습니다. 잘한 분이었죠. 코피 아난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까지 지금까지 8명의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역 빼고, 그 중에서 상위 둘 정도 꼽자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미국을 번거롭게 만든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명을 꼽자면은 한마르쉘드 2대 총장이었는데 그분하고 그 코피 아난 그 직전 그러니까 7대 총장하고 2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톱 클래스에 꼽히는 그런 총장이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8명 중에서 네 번째 했던 그 발타임 오스트리아 네. 출신 그 총재와 함께 하위권 맨 하위에 보통 네, 7, 8위 했을 때는 정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발타임 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형적인 그 관료 출신의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관료 출신이 무슨 뭐 무능력하다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마르쉘드 전 총장이라든가 코피 아난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탄트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능력을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꼭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죠. 네. 외교관으로서의 그 분야뿐만 아니라 현임 그 구테스 그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그 운동 경력이 있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굉장히 뭐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비해서 좀 평가가 좀 박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외신은 오랜 기간 많은 평가를 했었고 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니까요. 그런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 없다. 혹은 있는데 아무 역할이 없다. 네. 이런 그런 평가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평가 일관돼요.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어떤 갈등을 조정해서 그것이 해결이 됐다거나 아니면 갈등에서 평화 모드로 전환됐다든가 없어요. 사례가. 네. 예, 등장해 줘야 되는데
대표 사례로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도자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로 흔히 그래도 반기문 총장이 이런 평가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든가. 네, 정말 꼴찌를 할 뻔했는데 이거 하나 덕분에 약간 올라섰다. 이런 평가가 받는 게 뭐냐면은 파리 그 기후협정 네. 그걸 이끌어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떤 그 각국의 특히 선진국들의 그 지도자들을 끌어내서 협정을 완결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건 좋은 평가가 받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끌어준 지도자가 있고 시대를 이끈 지도자가 있죠. 근데 그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이끌어준 총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그 파리 그 기후협정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과연 이때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은 과연 안 했겠는가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기문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이제 뭐 가치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목표치를 각 선진국이 이제 검토해야 되고 옛날에는 그 교토에서는 우리가 교토협정. 예. 교토협정에서는 선진국만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가입국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거라든가 목표치를 검토하는 것을 의무시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우리가 이제 강제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역시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이런 거는 결국 너무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요란하게 했는데 알맹이가 없다. 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선진국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박수를 많이 보내요. 근데 그 박수를 왜 보냈을까? 자기들이 피해갈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놔둬 줬거든요. 그 지금 벌써 트럼프가 대통령 지금 곧 되죠? 20일 날 취임하나? 트럼프 같은 경우도 또 그거 안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협약 안 한다고 그랬죠. 예, 네. 사실상 이게 결국 다시 도루묵되는 거 아니냐.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예. 네. 모양은 번듯한데 실제로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의 거죠.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조직을 제대로 관리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게 제일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검증을 우리가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자기 조직은 잘 관리했느냐. 네. 그거 능력을 봐야 되죠. 자,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었다가 이제는 편집위원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